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단편소설. 오늘 읽을 책은 전성태 작가의 소를 줍다입니다. 우리 집에 소를 들인 건 세 차례였다. 아버지는 조금 흠이 있기는 했지만 훌륭한 농사꾼이었다. 다 아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원래 농사꾼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광주와 서울을 오르내리는 비둘기호 열차에서 땅콩 오징어를 파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다. 그것도 먼 친척 중에 철도 강생회에 몸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이가 강생회가 홍익회로 바뀔 예정이라며 그 틈을 잘 타보자고 해서 거금을 밀어넣고 새 해나 기다려서 겨우 얻은 일자리였다.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를 팔았지만 사는 일은 심심풀이가 아니어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다시 낙향길에 접어들었다. 당시 기차가는 깡패 소굴인지라 불량배들이 땅콩 오징어를 제 물건 가져가듯 쓸어갔다고 한다. 어이 아저씨, 입이 궁금한디 그 수림에 끄슬린 거 2마리만 내놔 봐. 우리 거그 고객인 거 잘 알지? 장부에 다뤄두어이. 이마, 심심풀이라며. 이 불량배님들은 아버지가 양말목에 꼬깃꼬깃 모아둔 물품 대금까지 강탈해 갔다. 그 바람에 퇴근길은 노상, 외상, 장부만 불려오는 길이었으니 그의 객지 생활 3년은 말도 아니었다. 식구 망실 없이 하나 더 보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다시 귀향길에 오를 때 불린 재산을 둘째인 나를 더 얹은 게 유일했다. 달고 다른 세간을 밀린 방세 대신 주인집에 일괄 도매로 넘기며 그나마 주인집이 고물상이라 돌아서는 걸음에 면목이 섰다고 한다. 3살배기로 둘러엎고 올라온 큰아들은 주인집 옆판 위에 실어 한 3년 양동시장께로 돌려대서 그나마 촌댁 공무를 시켜놓으라 허허 웃으셨다고 한다. 역시 농사꾼으로서 아버지에게는 몇 가지 흠이 있었다. 우선 농토가 없다는 게 그중 큰 흠이었다. 어려서부터 손에 익힌 농사일이고 눈썰미가 있는 편이었지만 치명적으로 농부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땅이 없었던 것이다. 금전꾼 중에 노름꾼 아닌 인사 없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꼭 그대로 살아 손바닥만한 산밭만 남겨놓았다. 두마지기 그 산밭이 아버지가 다시 찾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농토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낙향 이태 만에 묘지기 몫으로 밭 두마지기를 맡을 수 있었고 소작으로도 논 세마지기를 얻어 짓게 되었다. 또 하나 아버지가 지닌 소소한 흠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빌려 말하자면 농사를 너무 예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밭고랑을 타더라도 줄을 띄워 한 채의 삐뚤어짐을 허용하지 않았다. 모짜리를 만들 때는 미장이처럼 흑손을 들고 문혼에 꿇어앉아 반듯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다툼이 늘 끊이지 않았다. 시방 집지요. 넘들은 대충들 해놔도 뭐가 잘만 자랍디다. 요리하다가는 넘들 나락 빌 때 우리 모내게 생겼구만 또. 그때마다 아버지는 요시 고함을 쳤다. 잔말 말고 줄이나 팽팽히 땡겨. 참네. 이녀은 뭔 농새를 또 구경하려고 짓는 사람행이요. 어머니가 좀 죽어서 말을 흘리면 말 잘했다. 농새는 뿌려놓으면 지심 뽑고 솎아주는 일이 반이고 인자 오가며 들여다보는 재미가 반인디 인자 뒤에는 눈에 나 고치제도 손 못 쓰네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늘 제 남편 꼭 뒤에 헛주먹을 지르게 하였다. 우리 집 논밭은 마치 농촌 지도서 시범 경작지처럼 보기에 미끈했다. 자신의 말대로 아버지는 논밭 2개 앉아 자라나는 곡식 구경하기를 즐겨하였다. 아버지의 이 능률 없이 답답한 일버릇은 가축치는 일에서는 의외로 진가를 발휘했다. 돼지 1마리를 길렀는데 10마리가 넘는 새끼를 8배나 받아냈다. 새끼 받는 날이면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남포등을 걸고 산파 노릇으로 밤을 새웠다. 그때나 이제나 돼지 젖꼭지는 꼭 악기 실로폰을 연상시킨다. 앞쪽에 붙은 것일수록 작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젖은 작은 쪽이 많이 나와서 앞쪽을 차지한 새끼 돼지가 더 탐졌다.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이라도 젖살이 오르면 서열이 생겨 힘없는 놈은 늘 말라붙은 젖꼭지 차지이게 마련인데 아버지는 이 애로사항을 그 꼼꼼한 버릇대로 해결하였다. 매번 수유 때마다 새끼들을 돌려주어 젖이 고루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장사꾼에게 넘길 때 우리 집 돼지 새끼는 몸집이 더 가고 축나는 놈 하나 없이 같은 값을 받았다. 한 번은 돼지가 새끼를 14마리나 낳아서 좋다 말 일이 생겼다. 내 셈으로도 어미 젖꼭지는 2개나 모자랐다. 더구나 맨 뒤쪽 젖꼭지 둘은 크기만 하였지 수놈 것 마냥 빈 것이어서 젖꼭지는 도합 4개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동구미를 우리 앞에 놓고 4마리씩 교대로 빼돌려 새끼들이 돌아가며 어미젖을 고루 먹게 하였다. 한술 더 떠서 어미가 불안하면 젖이 보타진다고 새끼를 옮길 때마다 아버지는 어미돼지 머리 위에 토란잎을 씌워 눈을 가려주었다. 14마리나 되는 새끼를 다 살려내 기르자 동네에는 희한한 소문이 나돌았다. 젖꼭지가 모자란 새끼 2마리는 어머니 도롱 굴떼기 손수 젖을 물려 길렀다는 웃긴 소문이었다. 그래도 우리 집이 가축이 잘 되는 집이라는 소문은 맞는 말이었다. 한마을 오쟁이네가 우리 집에 소를 맡겼으니 말이다. 가축이 안 되기로 그만한 집도 없었다. 개가 걸핏하면 쥐약을 먹고 들어와 청마루 밑을 베고 누웠고 메어놓고 길러도 병나서 죽어나기 일쑤였다. 하다못해 정부에서 쥐잡기 운동을 벌이면서 2호당 1마리씩 분양한 새끼 고양이도 쥐 1마리 못 잡아보고 보름 만에 시름시름 죽어나갔다. 물론 그거야 오쟁이가 제 동생하고 하도 껴안고 돈 나머지 손길을 너무 많이 타서 죽은 것이지만 어쨌든 가축 안 되는 집이란 흉조는 씻을 수 없었다. 마침내 첫 배를 보게 된 암소가 송아지를 사산하고 말자 오쟁이네 아버지는 부랴부랴 소를 우리 집에 맡기게 되었다. 쟁기질에 마음껏 부려도 된다는 조건을 아버지가 마다할 리 없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최초로 들여놓은 소는 그 오쟁이네 암소였다. 나는 신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오쟁이와 돌아가며 꼴을 베다주는 일도 귀찮았고 오쟁이 녀석이 주인 행세하는 꼬락서니도 영 마뜩찮았다. 아버지, 우리도 소 1마리 사불어. 내가 골이나 말하면 아버지는 오냐 그러자 하면 좀 좋을까만. 연병알, 소가 도깽이냐? 사고 잡다고 달랑 사게. 당장 저 도지소라도 없으면 니하고 니성 핵교도 끝이여. 그란다고 니놈이 목에다가 멍에를 긁었냐? 하며 씨도 안 먹힌다는 반응이었다. 그럼 차차 시향치 낳으면 우리 주라고 해. 우리가 키워주는디 그것 하나 못해? 네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디? 입구녕이 너무 허황되게 너의 밥그릇을 넘보는 그것을 뭐라고 하디? 불량배. 지발 우리는 그렇게 개적지않게 살지 말자. 개새끼 1마리 거저 얻어다가 길렀다는 말 들어봤어도 시향치 1마리 거저 얻었다는 말을 못 들어봤은께. 그거이 어디 공짜여.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다 하는디. 그만 3살 까대고 얼른 풀이나 비와야. 저번 맹이로 쑥만 해다가 퍼먹이지 말고. 소 똥구녕 맥히는 날엔 니놈 입구녕도 밥구녕도 끝이여. 아버지는 꼴망태를 걸어주고 나를 막 내몰았다. 오쟁이네 암소는 우리 집에서 송아지를 2배나 착실히 쳤다. 물론 어미소도 송아지도 탈없이 잘 자랐다. 소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오쟁이네는 이태 만에 소를 몰고 갔다. 3번째 송아지는 아버지가 받아주었지만 어쨌든 오쟁이네는 가축이 안 되는 징크스에서 말끔히 벗어났다. 우리 집에 2번째 소가 들어온 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긴 장마가 조금 누그러지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옥강 두구로 나가 불어난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물건을 건져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아이였을 때로부터 내려오는 일이었다. 병, 깡통,
양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가재도구, 버드나무에 걸린 비닐 조각 따위를 대작대기로 끌어내느라 우리는 며칠째 강둑에서 낚시꾼 마냥 붙어 지냈다. 모두 엿하고 바꿔먹기 위해서였다. 간혹 수박이나 참외를 건져내는 운도 따랐다. 그 몇 해 전에 마을 청년들이 염소를 주운 것을 빼면 그만한 횡재도 없었다. 그런데 그해 나는 염소 따위는 될 것도 아닌 큰 횡재를 하게 되었다. 소를, 그것도 숨이 붙어있는 소를 줍게 된 것이다. 소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정신이 좀 모자란 필구가 아랫도리를 빌빌 꼬면서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나는 또 무슨 지랄인가 싶어 무심코 그를 쳐다보았다. 필구는 그 모양대로 수양버들이 엉킨 강 어귀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정확히 말하면 강 바위 너머였는데 거기에서 음매음매 마치 영각하는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만 아니었다면 그 시뻘건 물속에서 소를 분간해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바위에 부딪혀 튀는 흙탕물 속에서 소 머리가 얼핏 보였다. 동네 소 한 마리가 강으로 잘못 든 게 분명하였다. 아이들이 멍청이 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물로 뛰어들었다. 어린 마음에도 소 주인에게 보상을 좀 받겠다는 계산 속이 빠르게 굴렀다. 죽을 똥 살 똥 바위에 닿아 바위 모서리를 잡고 돌아들자 소는 엉덩이를 주저앉힌 꼴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는 소 머리께로 돌아가 굴레를 틀어 쥐었다. 소는 머리를 되게 내저었다. 고삐를 찾아 쥐고 당겨도 소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나는 고삐줄을 바투 쥐고 물속으로 들어 소의 발길을 더듬어 나갔다. 머자나 뒷발 하나가 바위 틈에 단단히 박힌 것을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강가에 대고 소리쳤다. 소말뚝 하나 던져주라. 그러나 그 장마철에 소를 들판에 내놓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소 말뚝이 있을 리 없었다. 별 수 없이 나는 아이들이 던져준 몽둥이를 바위 틈에 밀어 넣었다. 몽둥이가 소 발 아래 야무지게 자리를 틀자 나는 지렛대로 관을 뜨듯 몽둥이를 내리 눌렀다.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도와줄 요량으로 옷을 벗는 모습이 보였다. 야! 들어오지 마! 나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한 놈이라도 들어오기만 해봐. 물 송장을 맹글어볼 거요. 절대로! 나의 엄포에 아이들은 주춤주춤 그 자리에 섰다. 더욱 다급해진 나는 아예 몽둥이 끝에 몸을 싣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을 구르는 한편으로 소한테도 힘 좀 쓰라고 엉덩이를 철썩 때려대길 몇 번이나 했을까. 어느 순간 뒷고선 몽둥이가 맥없이 주저앉으며 소가 거꾸러지듯 물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다. 나 역시 균형을 잃고 물속에 잠방 빠지고 말았는데 허우적거리며 고개를 드니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그 겨를에도 나는 손에 그어쥐인 고삐만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강가로 끌어내놓고 보니 소는 암컷인데다가 이미 콧줄에도 해넣은 중소가 좀 넘는 놈이었다. 바위 틈에 끼인 뒷발은 한 뼘쯤 가죽이 벗겨져 벌겋게 살이 드러나 있었는데 피가 약간 배어나올 뿐 뼈가 상한 것 같지는 않았다. 고삐를 끌고 걸음을 걸리자 놈은 뒤뚱거리며 문제없이 걸었다. 누네 집 소 맹이냐? 나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 동네 소는 아닌 건 맹인디. 오쟁이가 대답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도 둘러보았다. 다들 동네 소가 아니라고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봐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10마리도 안 되는 동네 소라면 우리는 그 원앙 소리만 가지고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만 나는 낙심이 되어 고삐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인제 어쩔래? 하고 오쟁이가 물었을 때 나는 너무 허망하여 쭈그려 앉아 있었다. 보아하니 오쟁이 놈은 쌤통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고삐를 다시 낚아채듯 집어들고 소 잔등을 갈겼다. 나는 동네를 향해 방죽길로 소를 몰았다. 아이들이 서너 발짝 떨어져 주춤주춤 뒤를 따랐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는 견디기 힘든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누구도 봤지만 나가 분명히 주순 소여. 해놓고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자니 이것 봐라. 녀석들은 가타부타 아무 대꾸가 없는 것이다. 필구, 봤어 안 봤어? 나는 물정 모르는 필구만 다그쳤다. 필구는 얘의 그 바보 같은 표정으로 연신 벙식거리며 봤죠, 봤죠 했다. 그러더니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치켜들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동맹이가 소를 주웠다. 동맹이가 소를 주웠다. 되게 시끄러워졌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나는 돌아서서 소 잔등을 갈겼다. 원앙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경쾌했다. 내일이라도 당장에 주인이 찾으러 올걸. 뒤를 따르던 오쟁이가 들릴락말락 중얼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어느덧 우리는 감은 도리지에 이르러 있었다. 저녁 짓는 연기와 마당마다 놓은 모기 불 연기에 덮여 잠잠해진 마을이 보였다. 나는 허리에 팔을 척 걸치고 오쟁이를 향해 돌아섰다. 네 참이랑 수박 찾으러 온 사람 봤어? 아니, 세수대야랑 양푼이랑 찾으러 오는 사람 있디. 아니. 점점 목소리가 꺼져가는 오쟁이를 나는 몰아붙였다. 그럼 앞전에 염생이 주인이라고 누가 나서디. 오쟁이 녀석은 결국 입을 닫고 희미하게 도리질만 했다. 그럼 인자 주순 사람이 임자요. 알았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쟁이 옆에 선 진칠이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손디? 다음은 상구였다. 저 웃동네에서 주인이 쇠가 빠지게 찾고 있을 거요. 함은 갈무늬 소인중도 모르고 그너머 문대미 소인중도 모르고 명철이었다. 그만 안 되겠다 싶어 나는 고삐를 나무 둥치에 걸어매었다. 그리고 아이들 어깨를 툭툭 쳐서 다들 강을 향해 서게 했다. 강은 산과 들을 가르며 굽이굽이 뻗어가다가 우중충한 대기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맑은 날 보아서 알지만 그 흐릿한 대기 너머에는 더 높은 산들이 첩첩이 어깨를 겹고 까마득할 거였다. 갈무늬 문대비 위에 또 뭔 동네 있어? 나는 명철이에게 따져 물었다. 고옥하고 문구지제. 이번에 나는 상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고옥하고 문구지 다음은 어디여? 비석금. 그 다음은 축도. 우리들의 시야에는 더 이상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강들, 산도 그 우중충한 대기 속으로 가뭇없이 스며들고 없었다. 똑똑한 오쟁이 너, 그 다음 동네는 어디랴? 출실일란가? 가봤어?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주실장에서 소를 사왔디야. 금은 그 다음 동네는 어디여? 몰라. 오쟁이는 머리를 저었다. 상구도 진칠이도 명철이도 시무룩해져서 머리를 저었다. 가보도 안 한 것들이 씨. 저 강 우로 동네가 얼마나 쎄불었는지들 알아? 저 소 터럭만치는 될 거구만. 나는 돌아서서 다시 소 고삐를 풀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필구가 앞서 달려가며 골목에다 대고 소리쳤다. 동맹이가 주웠다. 동맹이가 주웠다. 필구한테 어지간히 길들여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괜히 소문이 퍼지면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계속 필구가 그 짓거리를 하며 앞에서 얼쩡거리자 나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야, 필구야, 너가 어메가 밥 묵으라고 부른다. 얼른 가서 밥 묵어. 필구는 이제 밥 묵자! 는 소리를 내지르며 제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소를 몰았다. 진창이 가로막아도 나는 첨벙거리며 지나갔다. 골목이 깊어지자 아이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 집 앞에 이르러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의 얼굴을 떠올리자 비로소 소를 주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나는 소 콧뚜레를 잡고 사리문 앞에 서서 엄마! 하고 불렀다.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 얼굴이 보이기 전에 목소리부터 마중을 나왔다. 밥 때 되면 기들어 와야지 어디를 싸돌아댕기다가. 밥숟갈을 든 어머니는 말하다 말고
눈에 소를 몰고 댕긴디야? 별일이시. 네가 넘 소 풀을 다 먹이고 했다. 시방, 이 소가 나가 주워갖고 오는 소여. 나는 소리 높여 말했다. 절로 입이 벙그러지며 눈물이 막 나오려고 했다. 문 너머로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저놈의 새끼가 무엇이라고 했상가? 소를 주워왔다고 아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을 주고받았다. 무엇이요? 소를! 아버지는 툇마루로 나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가 소를 주었단께. 나는 소를 마당으로 끌어넣었다. 닌장, 어떤 얼개미 같은 적자가 소를 대고 돌렸디야.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로 시큰둥하자 나는 안달이 나서 주절거렸다. 옥강에서 주었단께요. 다 죽어가는 걸 나가 생똥을 싼 시롬 건져 내불었어요. 인자 요것은 우리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말투마저 바뀌어 괜히 간지러워졌다. 아버지는 내 젖은 몰골을 훑어보고 이내 고무신을 꿰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소를 요리조리 둘러보더니 내 손에서 고삐를 빼앗아 들고 감나무 밑으로 갔다. 감나무에 소를 메어놓고 다시 다가온 아버지는 내 몸을 살인문으로 돌려 세웠다. 어딘지 가보자. 참 아버지는 옷강에서 주웠단께. 그니께 말이여, 싸게 앞장서. 난 아버지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감은 도리제를 넘고 옥강둑으로 갔다. 이미 강에는 어둠이 질펀하게 내리고 있었다. 먼 마을에서 불빛이 가물가물 돋아나 있었다. 소를 건져낸 강둑에 이르러 나는 아버지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내가 얼마나 위태롭게 소를 건져냈는지 조금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내 뒤통수를 냅다 내질렀다.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함부로 물에 기 들라고 가르치든 응, 목심을 왜 그렇게 조심성 없이 허치고 다닌다 말이여. 이 애미 애비를 튀겨 묵을 놈아. 아버지는 몇 번을 더 그렇게 쥐어박았다. 어여 집으로 가. 보통 손때가 매운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칭얼칭얼 우는 나를 닦아 세우고 다시 마을로 향했다. 내가 운 것은 아버지의 손찌검 때문이라기보다 내 심정을 몰라준다는 서러움 때문이었다. 나는 호박 덩어리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소를 주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깜깜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그 미적지근한 태도는 이튿날 아침 나를 더욱 망연자실하게 했다. 잠든 밤 동안 아버지가 소 다리의 상처에 석유를 뿌리고 천까지 싸매준 것은 좋았는데 우리 형제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는 뜬금없이 소를 몰고 나란히 나서는 거였다. 소를 거기다 도로 몰아다 놓을 거요. 그럼 주인이 찾아가겠지. 아버지는 그 말만 내놓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시무룩해져서 동구밭 갈림길에서 아버지와 헤어졌다. 하루 내내 소 생각만 하다가 학교를 파하자마자 나는 곧장 강둑으로 달려갔다. 소는 방죽에 배를 깔고 앉아 있었다. 소가 눈에 들어오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소 말뚝에서 고삐를 풀어 소에게 풀을 뜯겼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슬 내리는 강둑에 소만 남겨놓고 돌아갈 순 없었다. 집에 돌아갈 일도 걱정이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소와 함께 방죽에 앉아있는데 형이 찾으러 왔다. 임마, 네 아버지한테 죽었다. 아버지가 너 여기 가 있는 중 다 안단 말이여. 안 가. 나는 소 고삐를 걸어쥐었다. 형은 풀밭에서 내 가방을 들어 어깨에 둘러맸다. 바보 새끼, 네가 그란다고 우리 것 될 중 아냐. 아버지가 지서에 신고를 해놨은께 주인이 금방 찾으러 올 거라고. 뭐야? 신고를 했어? 바보 천치여. 아버지는 바보 천치란께. 어여 일어나. 저녁밥 차려놨단 말이여. 니도 없는디 밥숟갈 들었다가 아버지한테 도둑놈의 새끼라는 말 들었단 말이여. 나도 니 땜시 성가셔 죽겠다. 숙제도 많구만. 행님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찌게 되냐?
니 공부 잘한 게 알지? 그러면야 주순 사람 찾으겄지? 참말로? 근데 누가 소 잃고 가만히 있겠냐? 폴세 마이크로 사방에 다 알렸을 건디? 나는 풀이 죽어 일어났다. 형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들고 나는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었다. 한참 만에 나는 형한테 다짐을 받듯 재차 물었다. 암튼 주인 안 나타나면 저건 우리 소란 말이지? 형은 하고 혀를 차곤 그러다 더 말이 없었다. 집에 들자마자 아버지는 지게짝대기를 집어들고 나를 닦아 세웠다. 너 이놈의 새끼. 학교 파면 집으로 빙 들어올 생각은 않고 어디서 자빠졌다가 인저 기어들어오는겨. 아버지는 지게짝대기로 등에 짊어진 가방을 쿡 쑤시더니 네 숙제는 해놓고 요라고 댕기는 거여? 대체 니는 어디서 까놓은 자식이길래 그렇게 속만 새기냐? 으이! 하며 나를 지게짝대기 끝으로 콕 찔러 죽일 기세였다. 나는 마당 모기불 옆에 주저앉아 입만 실룩거렸다. 왕겨를 한 삼택이 부어놓은 모기불에서는 불꽃이 발근발근 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생솔가지를 올릴 셈이었다가 내가 나타나자 잊어먹은 듯 불자리 옆에 생솔가지가 수북했다. 눈물은 삐질삐질 나오는데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게 더 얄미웠는지 느닷없이 아버지가 어깨에서 가방을 낚아챘다. 네 놈은 전상 가르쳐봤자 소용없고 하곤 가방을 모깃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였다. 나는 그만 땅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마당을 쓸며 울기 시작했다. 형이 후닥닥 달려가 모닥불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하자 아버지가 버럭 호통을 쳤다. 냅둬! 형은 주춤주춤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려들어 불에서 가방을 꺼냈다. 벌써 불이 붙어서 불덩어리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아이고 매! 어머니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가방에 끼얹었다. 나는 밥도 안 먹고 가방을 챙겨 들고 방에 들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방 안에선 잿내가 진동했다. 이미 책이며 공책은 비닐이 눌어붙고 타서 못쓰게 돼버렸다. 밤중에 아버지가 툇마루를 내려서는 기척이 들렸다. 그때를 맞춰 불어 나는 마당으로 나가 모깃불에 가방을 집어던져버렸다. 아버지는 뒷간 앞 마당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이튿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가방도 책도 없이 무슨 수로 간단 말인가. 지난 학년 책을 반납하던 날 정례가 선생님한테 당하던 일을 생각하며 몸서리가 쳐졌다. 정례는 도덕책을 반납 못했는데 제 할아버지가 찢어서 잎담배를 말아 피워버렸다고 한다. 선생님은 정례의 손등을 쇠자로 10대나 때리고 하루 내내 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선생님을 생각만 해도 나는 겁이 나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버렸다. 밥상머리에서 아무 말도 없던 아버지로 보아 분명 당신도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얄밉고 한편으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배를 골았던 나는 아버지가 보란듯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웠다. 동맹아. 그런데 아버지가 방문 너머로 날 불렀다. 공부 안 가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려. 니놈은 천상 공부할 싹수는 못 되는 것 같은께 농세나 배워야지. 니 성 하나 공부시키재도 이 애비는 쌔바닥이 빠진다. 그래놓고 아버지는 벌컥 문을 열었다. 아, 뭐텨? 콩 뽑으러 가야지. 콩밭에 앉아 콩을 뽑자니 삐질삐질 눈물이 났다. 구름은 재를 넘어 흘러갔다. 풀무치랑 메뚜기 같은 날벌레들이 장글장글한 햇볕 속을 날아다녔다. 불개미가 옷 속으로 기어들어 불알을 물고 늘어졌다. 나는 불알을 긁으며 기어이 흙 위에 퍼져버리고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점심을 먹인 후 나를 앞세우고 학교로 갔다.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 아버지는 말했다. 지난 밤에 석유 등잔이 자빠져설랑 방을 옴싹 태워버렸어요. 그 바람에 야책이 그만 못쓰게 돼버렸는디 넓은 해량으로다가 선저 부탁합니다.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선생님은 나를 직접 데리고 창고로 가서 일일이 책을 찾아 챙겨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가방도 하나 새로 사주고 공책이며 연필에
아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지남철이 달린 필통까지 사주는 거였다. 소는 집으로 데려다 놓을 거요. 주인이 찾아올 때까장만 집에서 키우는 거니께 정 붙이지 말아라이. 나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되는 일인가. 아침 저녁으로 나는 꼴을 베어 나르고 오후에는 소를 몰아 풀을 뜯겼다. 아버지는 그런 내 행동을 못마땅해 했다. 햄, 그걸 두고 소 궁둥이에 꼴 던지는 격이라고 하는겨. 이런 연병알, 소가 널 주인으로 매실성 싶으냐. 하지만 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는 점차 기력을 회복해 제법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매운 눈은 퍽 부드러워지고 가끔 당신이 직접 고구마 줄기를 뜯어다가 지게로 부려놓는 일도 생겼다. 내 불기 아까워서 소나 먹이는 거요. 나는 매일 이부자리 속에서 제발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늘 가시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소를 몰고 들어가 감나무 아래 묶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그동안 비워두었던 외양간 문을 열었다. 어디 온 집 안에 내금새가 진동하고 벌이가 끓어서 쓰겄냐. 외양간으로 소를 몰아넣는 나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소를 기르게 된 지 두어 달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소가 풀도 잘 안 뜯고 울어대기만 했다. 그 좋아하던 수수대도 발밑으로 깔아버렸다. 멀리 하늘을 바라보는 큰 눈이 퍽이나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이놈이 제 집이 그리워서 그러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애초롭기도 하고 섭섭해 나는 곧잘 놈의 배때기를 걷어찼다. 아버지는 소꼬리를 들어보고 내려놓고 또 들어보고 하더니 그날 밥상머리에서 말했다. 소가 불을 낸 모양이여.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옆 마을에서 순놈을 데려왔다. 안으로 휘어진 뿔이 날카롭고 주둥이가 검은 우걱뿔이었다. 몸집도 우리 소보다 2배는 좋기 커 보였다. 저 빼요? 우걱뿔이 주인이 물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쟁이나 아버지도 나타나 걱정스럽다는 듯 혀를 찼다. 소한테 덜컥 짝부터 맺어주면 어쩐디야. 아, 이 짐승이 서방 호적에 올려놓고 사는 짐승이여? 아버지는 발끈했다. 아니, 어찌게 될 줄도 모르는 소라 내 하는 말이지. 걱정 말어. 주인이 갈래 붙인 돈까지 토해 내겠제. 그란다고 불두덩이 뻘건 걸 그냥 냅둬. 아버지는 마을 뒷산에 Y자로 줄기가 자란 소나무에 암소머리를 집어넣고 고삐를 칭칭 감았다. 동네 소는 대부분 그곳에서 암구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소나무를 소백나무라 불렀다. 우걱부리 주인이 순놈을 몰아오자 우리 암소는 길게 울음을 토했다. 우걱부리도 펄쩍 뛰더니 더 우렁찬 소리로 울었다. 놈은 이내 입에 거품을 물었다. 우걱부리는 무지막지하게 우리 소의 등을 타고 내리 눌렀다. 빨갛고 기다란 약물이 허공에서 덜렁거리자 소 주인이 손으로 잡아 길을 찾아주는 광경을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자꾸만 내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는 한달음에 그 일을 해치웠기 때문에 우리 소가 시집가는 광경을 거의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 소도 인자 시향치를 뵌 거요? 그려. 저 빼란 내일도 한 번 더 시킬 거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을까? 그려. 10달 뒤에다가도 쳐놓을게이. 내년 달력이 있냐? 그래도 나는 신이 났다. 가만히 기색을 살피자니 아버지도 여간 즐거운 낯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제 소를 우리 집 소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생각되자 그것이 더없이 기뻤다. 아버지는 슬금슬금 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아침마다 쇠골 배라고 불러 깨우지를 않나. 소를 풀도 안 좋은 방죽으로만 몰고 다닌다고 역정을 냈다.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읍내에서 복합 사료도 저 날랐다. 2달 전보다 나는 맥이 많이 빠져 있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당에 큰 썰매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쟁기질 뒤 마른 썰의질에 쓰는
끄슬쿠라는 농기구였다. 그 위에 맷돌이 올라가 있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버지, 저게 뭐여? 너도 이따가 어디 가지 말고 저기 올라타라. 소 쟁기지 연습시킬 거요. 아버지는 끄슬쿠에서 썰의발을 모두 뽑아내고 소 뒤에다가 쟁기처럼 달았다. 그로부터 한 닷새를 아버지는 온 동네 골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를 몰아 돌았다. 물론 나도 그 흙 썰매 같은 끄슬쿠 위에 타야 했다. 이랴, 쩌쩌, 이랴, 쩌쩌.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끄슬쿠를 무겁게 했다. 나흘째에는 동네 아이들까지 태웠다. 오쟁이가 저희 집 앞에서 뾰로통하게 서 있는 모습은 참 쌤통이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난 무렵이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 보니 소가 간 곳이 없었다.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만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 쉬는 게 예감이 심상치 않았다. 소 주인이 나타났단 말다.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올라면 지 인자고지. 인자서 올 거 뭐라냐. 어머니는 뛰쳐나가려는 내 손을 끌어잡았다. 나는 칭얼칭얼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원래 그러자고 들인 소 아니었냐. 그래놓고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아버지는 손수 고삐를 잡고 주인과 함께 고개 넘어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눈을 썩썩 문지르고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소를 다시 찾아올란갑네. 뭔 수로 그걸 다시 데려오겠냐. 또 모르지. 그간 길러줘서 고맙다고 주인이 싸게 팔지도. 나는 그 긴 오후 한나절을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아버지를 기다렸다. 혹시 쇠골을 베어다 놓으면 그게 무슨 주술이 되어 소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나는 두 망태나 꼴을 걷어다가 놓았다. 점심 전에 나갔다는 아버지는 해걸음력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 아버지는 오쟁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빈손이었다. 어떻게 됐다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이었고 오쟁이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다. 일단 주인이 데려갔소. 그래놓고 그는 아버지를 향해 덧붙였다. 나 말대로 하란 말이시. 이참에 좀 세게 나가서 섭섭지 않게 뽑아내란 말이여. 아까 순경도 안 글든가. 그간 수고한 건 저저금 알아서들 허라고. 그거이 뭔 소리겠어. 사정이 이만저만 됐은 게 소 주인이 정상을 잠작해라 그 소리지. 거기도 영 불량한 사람은 아니더네. 그러지 말고 자네 여윳돈 좀 돌리세. 나가 뭔 여윳돈이 있단가. 콩이랑 보리 매상한 것 좀 있자녀. 그거이 얼마나 된다고. 아순대로 이것저것 좀 보태면 흥정이라도 넣어볼 수 있자녀. 흥정? 왔다며. 아까부터 자꾸 그 소린디. 누가 빚내서 시향치도 아니고 다 큰 소를 사겄다면 안 웃겠어. 다른 말 말고 좀 돌리세. 나가 내일은 직접 찾아 댕겨 오겄다니께. 이튿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다 말고 동구 밖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밤부터 나는 작심을 하고 있었다. 너 시방 왜 그려? 형이 몸을 틀고 물었다. 나 소 찾으러 갈 거요. 뭐? 아버지 따러 소 찾으러 간단께. 니까짓 거이 가서 뭘 어쩌겠다고. 소 돌려주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외양간에 둔너블지. 치, 늦자고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얼른 가야. 형이 몸을 돌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소 찾으면 행님 니도 고등학교로 광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시방 학교 안 가겠다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 그래놓고 형은 걸어갔다. 별 수 없이 내가 뒤따라올 줄 알았던 모양이다. 행님아, 나는 숙제를 안 해서 가재도 갈 수가 없다.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만치 멀어졌다. 나는 팽나무 뒤로 물러나 아버지를 기다렸다. 머지않아 장 나가는 차림새로 옷을 차려입은 아버지가 마을길을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겨드랑이에 낀 노란 종이 꾸러미는 돈이 틀림없었다. 내가 팽나무 뒤에서 쭈뼛쭈뼛 나오자 아버지는 기가 막힌 얼굴로 많이 쳐다보았다.
나는 가야 할 길로 몸을 돌리고 섰다. 뒤에서는 어떤 기척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어갔다. 우리는 고갯마루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아버지, 동네가 어디래요? 왜? 말하면 네가 다 알겠냐? 문대밀이야.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이제 나는 힘이 나서 까불었다. 버스를 타긴 타야겠네. 문대미에서 버스를 내린 아버지와 나는 장터를 지나고 큰 동네를 두 군데나 물리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곳 강은 우리 마을 강보다 폭이 좁았지만 물은 더 맑았다. 그동안 아버지는 서너 번이나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었다. 작은 마을이 나왔고 아버지는 전방에 들어 거북선 한 보루를 샀다. 주인 여자는 길로 나와 들판을 가리켰다. 들판 멀리 강둑 아래로 삼나무 뒤뜰이 어두운 민가가 보였다. 아버지는 꾸러미와 함께 담배 보루를 포개서 겨드랑이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집 곁을 지나자니 사철나무 울너머로 타작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에 안주인이 앉아 늦콩을 털고 있었다. 텔레비전 안테나도 안 보이는 게 우리 집하고 다를 게 없이 작고 추리한 집이었다. 대문 밖 감나무 밑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니는 여기서 기둘려이? 아버지는 대문도 없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감나무 그늘에서 고개를 기우시 내밀고 집안을 훔쳐보았다. 행랑채에는 외양간이 딸려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자연히 나는 집 주변을, 그러니까 들판이라든가 강둑을 살펴보았다. 강둑에 염소 몇 마리는 보였어도 소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툇마루로 안내에 앉힌 그 집 안떼기, 냉수를 한 그릇 내다가 아버지에게 건넸다. 그녀는 바깥 양반이 나무를 싣고 바닷가로 갔다고 했다. 김 양식장에 말목을 한 사날 달구지로 내다 주고 있는디 점심은 자세히 올 건디요. 그 소가 달구지를 다 끈다요. 아버지가 외양간을 건너다 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다. 좀 섭섭한 눈빛이었다. 글자네도 얘 아버지가 얼마나 아줌차나 하는지. 원 소가 똑 우리 소 같지 않게 실해졌어라. 내일새나 일머리가 든다고 한번 인사하러 댕겨 오겠다고 허기는 허드만요.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번 더 굽실냈고 아버지는 큼큼 헛기침을 했다. 내일 일머리가 든다고요? 그럼 모레새나 다시 한번 올랍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일어서는 눈치였다. 마당으로 내려서던 아버지는 잊었다는 듯 아주머니에게 담배 보루를 내밀었다. 왜려 우리가 순사를 해도 해야 하는디. 아주머니는 황송한 듯 불편한 듯 담배 보루를 받아들었다. 내가 툭 붉어져 나가 아버지 곁에 서자 안떼기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음에 아들이 와 있었는갑네. 들어오제야. 야가 소 좀 보겄다고 핵교도 안 가고 요래 삐득삐득 따라 안 오요. 오메 그란게 네가 갱에서 소를 건진 갸구나. 영 실겁게 생겼네. 안떼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한테 정 주지 말라고 그래 해댔는디도 자꾸시 고만 정을 줘갖고 밤낮 밥도 안 처먹고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말한 아버지는 정말 짠하고 속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나는 눈물이 찔찔 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콧물까지 삼키며 서럽게 울어버렸다. 나도 모를 일이었다. 안떼기 어쩔 줄 몰라 했다. 허허, 넌 부담스럽게 뚝 못 그치냐? 아버지는 거칠한 손바닥으로 내 낯을 훔쳤다. 안떼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돌아와 내 손에 뭔가를 덥석 쥐어주었다. 1,000원짜리 한 장이었다. 공책 사서 써라잉. 아따 뭘 이런 걸 주고 그란다요. 애벌은 나빠지게. 아버지와 나는 마을을 걸어 나왔다. 장터에서 아버지는 자장면을 사주었다. 이틀 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점심 자시고 가셨는디 금방 오겠냐. 어머니가 찐 고구마를 내놓으며 말했다. 소 꼭 사온다고 했지.
그랄라고 갔다만 오쟁이 아버지가 따라 나섰은께 잘 안 되겠냐. 그 양반이 그래도 흥정 붙이는 뒤는 너가 아버지보다 나은께. 해가 설핏 기울고 형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형과 함께 동구밭까지 서너 차례나 들락날락했다. 하긴 버스에 못 태운께 소를 걸켜 오자면 늦을 거네이. 위안이나 삼자고 나는 네댓 차례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밀어주었지만 우리는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달빛이 훤할 때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사리문을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며 우선 나는 소고삐가 들렸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달빛 아래 선 아버지는 맨손이었다. 아니다. 손에는 예의 그 종이꾸러미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는 종이꾸러미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감나무 밑으로 걸어가 통나무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얼른 종이꾸러미부터 풀어헤쳤다. 돈꾸러미를 확인해야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이꾸러미에서는 차갑고 물컹한 고깃덩어리가 나왔다. 웜에 소를 잡아부르는갑다씨.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쳤는데 형이 대뜸 내 뒤통수를 콕 쥐어박았다. 아버지가 꺽꺽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집구석도 한심하더란 말이지. 그 소가 담매소라. 그거 없으면 농새고 뭐고 못 먹고 산디야. 웜에.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뒷날 가출한 형이 송아지 한 마리를 몰고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그 송아지를 하룻밤 동안 대문 밖에 세워두고 들이지 않았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형은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가출을 했다. 수술비를 마련한답시고 서울로 올라간 것인데 2달 동안 가리봉동 사출 공장에서 30만 원을 모아 내려와 보니 그 여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더란다. 집에 들어오기도 면목이 없던 형은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온 것이다. 소가 똥금이던 시절이었다. 웜에 내력 없는 손지가 하나 들어왔네. 내력 없는 소 손지가. 아버지는 며칠간 외양간 앞에서 그렇게 한탄했다. 아무튼 그 송아지가 자라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또 송아지를 낳아 지금은 얼추 네댓대나 배가 갈린 암소가 외양간을 지키고 있으며 아버지는 그놈 기르는 재미로 사신다. 요놈의 짐승이 정을 안 줄래도 정이 안 들 수가 없는 짐승이요. 하긴 우리 자석놈들은 요놈이 다 갈쳐 쓴게. 난 심 하나 안 썼구만.